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 참 이게 힘들고도 힘듭니다. 어제는 청와대가 한은 총재 후임을 내정하고요. 당선인 측 의견도 수렴했다 발표하자 20분 후에 당선인 측은 격하게 부인하면서 또 새로운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도 청와대와 인수위 쪽에서는 거짓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을 했고요. 대구에 마련된 사저로 들어가는데 바로 조금 전에 대구 달성에 도착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한입뉴스에서 다뤄볼 텐데요. 자, 윤 당선인, 현 대통령을 먼저 만날까요? 전 대통령을 먼저 만날까요? 자, 민주당은 오늘 콘클라베 방식으로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도 격전일 것 같은데 꼭 찾아와야 할 요충지죠. 이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할 마땅한 인물이 없어서 고심이 깊어지는 것 같은데 물밑 이야기를 이따가 들어보도록 합니다. 자, 국민의힘은 대구시장에 출마한 홍준표 의원에 대한 감점 룰을 두고 이준석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 간에 또 진실 공방이 벌어졌고요. 참 하루하루 뉴스들이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이 와중에 이수지 작가가 안데르센 상을 탔다, 이런 소식이 청량감을 주는데요. 자, 어릴 땐 이 세상이 동화 같을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림책이라도 보면서 평정심과 동심을 회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의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위원인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코로나19 정책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합니다. 이어서 각설하고 시즌2 경제본부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한입뉴스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박정호 기자, 생방송 네. 직전에 막 딱 뛰어들어와서 네. 야, 대구에서 벌써 왔나 그랬는데 이 취재 나갔던 겁니까? 네, 취재를 좀 하다가 네. 막 달려왔습니다. 그래요. 네. 자, 지금 보면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뭐 소식도 있지만은 네. 오전에 들어온 소식이 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이 두 사람의 회동, 제가 뭐 화요일로 예측을 해다 틀리긴 했지만 그랬습니다. 이번 주에는 만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양측의 얘기 나오는 거 들어보니까 네.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것은 만나자는 취지로 들렸어요. 네. 무슨 이 두 사람 만나는데 협상이 필요하냐. 그냥 만나자. 오히려 네. 중간 과정이 문제다, 이런 취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뭐 청와대 문은 열려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만나자는 시그널을 보냈죠. 네. 근데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이 한국은행 총재 인선이나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위원 인선 문제, 인사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참모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답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린다. 나는 곧 물러날 대통령이고 윤 당선인은 새 대통령이 되실 분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혹시 참고될 만한 말을 나누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하냐. 회담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만나서 덕담 나누는 자리 아니냐. 상견례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2주가 지났지만 못 만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동안 이 전현직 이 대통령이 못 만난 그 기간 최장이 9일이었습니다. 그 기록을 깨고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 따라서는 취임 전까지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만납시다, 이런 메시지를 낸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당선인 측에서도 뭔가 피드백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 메시지에 대한 뭐 정확한 피드백은 아니었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칙적으로 차기 정부와 단연간 있을 사람을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에 인사 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문 대통령과 뭐 만날 수는 있다. 그렇지만은 지금 꼬여 있는 이걸 좀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일종의 인사권은 양보하라 이런 메시지로 들리네요. 네, 물론 이제 문 대통령과의 회동 가능성 이걸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거는 뭐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나 하며 조금 다른 입장은 보였지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인사권 문제, 또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MB 사면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풀지 않고서는 만날 수 없다. 이런 기류가 지금 사전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나왔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 뵙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프닝 쓰다가 야 이게 지금 현직 대통령을 먼저 만나겠나 전직 대통령을 먼저 만나겠나 이게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오평론가님. 네. 어제 한은 총재에 대한 진실 공방. 네. 이건 어느 쪽 말이 맞는 겁니까? 글쎄요. 이게 저는 청와대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 윤 당선인 측의 의견을 수렴해서 발표한 것이다. 네. 네. 수렴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윤 당선인 측의 전령이 과연 당선자와 얼마나 가까운 것인가.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 전령인 장제원 비서실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주변에서 뭔가의 각을 세우기 바랬던 사람들이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또 다른? 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전령이었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 말고 다르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청와대에서는 한 사람만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원채널인데. 네, 청와대는 원채널이에요. 얘기를 듣는 입장이기 네네네.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장제원 의원이 한 명 오고 또 다른 사람이 오면 바로 투 채널이었다는 게 공개가 돼요.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로 들어온 채널은 무조건 하나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보내는 쪽 채널에서 제가 왜 갔지? 또는 저 이야기 하라고 보낸 거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꼬인 것 때문에 빨리 사실은 당선인과 현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배석자가 없더라도 윤 당선인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적어도 채널과 채널이 혼선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빨리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서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최대한 넘겨드릴 수 있는 거 다 공개 투명하게 해서 다 넘겨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내실 때는 사람 뭐 저희는 뭐 이철희 정무수석이 나갈 테니까 이철희 정무수석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장제원 비서실장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장제원 비서실장의 말이 곧 윤 당선인의 말이 되는 것이고 이철희 정무수석이 들은 것이 곧 당선인의 메시지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협의할 수 있는 내용 그대로 가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청와대는 채널이 하나로 열려놨던데 당선인 측에서는 보내놨던 채널과 다른 얘기가 있다 하면 사실 당선인 측에서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장제원 의원도 제가 생각에는 이게 의중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라고 안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우창석 평론가의 추측인데 저는 그 중간에 원채널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현대사회인데. 네. 대통령이 전화기를 들어서 윤석열 당선인을 누르면 되고 네. 윤 당선인은 한번 그냥 상견례하고 차담회하고 나와서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수시로 여쭤보겠습니다 하고 문 대통령에게 전화 걸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예. 톡도 보낼 수 있고. 톡도 보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디서 꼬였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기 위해서 그걸 실무 협의한다라고 해서 거기부터 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무 협의를 건너뛰는 어떤 다른 루트가 있지 않는 이상 좀 풀리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문 대통령도 오늘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아니 이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실무 협의 협상 이런 게 이제 뭐 무의미하다, 필요 없다. 우선 만나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회동 관련해서 윤 당선인이 직접 판단하기를 바란다 하는 의사를 강하게 피력했고, 자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당선인 측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얘기를 했고 네. 지켜보도록 하죠. 여기에 또 뭐 하는 총재 네. 내정자 관련 진실 공방도 있고 그리고 윤 당선인이 이 인사권 관련해 가지고 어떤 표현까지 했는지 잠깐 소개해드리면 당선인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대금은 다 지불한 상태다. 그러니까 등기와 명의 이전을 하고 명도만 남아 있는데
아무리 법률적으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더라도 살 사람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제 비유를 했어요. 부동산 거래를 비유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방을 빼고 나가야 되는데 네네. 돈도 다 이제 대금도 다 치러지고 나가게만 하면 되는데 계약 기간 남았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인테리어를 하든 아니면 집에 머리를 만지려고 하든 그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사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글쎄요 양보할 뜻이 없다. 뭐 이렇게 좀 해석되는 말을 했습니다. 평론가님, 요거는 어떻게 해석됩니까? 사실은 이렇게 계약 얘기를 하면은 정치에서 계약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 계약서라고 예전에 나옵니다. 이거 장자크루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가 뭐게 갑자기. 근데 이게 이 계약이란 게 그 부동산 매매는 1대1 개인 간 거래잖아요. 정치 간에는 일단 거래가 아니고요. 선거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전임 대통령은 전임 절차적 정당성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왜 조사합니까? 아직도 그를 지지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사회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당선인을 만든 사회 세력 간의 합의인 겁니다. 개인 간의 합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 지지율이 낮든 높든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의 지지를 받아서 임기를 보장받고 헌법에 의거해서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있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까지 얻어간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1대1로 내가 돈 주고 사고 이런 거 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다 나와서 77.2%가 투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개인 간의 부동산 계약으로 정치판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비유가 적절치 않다. 매우 부적절합니다. 사실은 누구도 대금을 지불한 적은 없죠. 네. 국민들의 표적을 이제 대금을 비유한다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인수위가 계속 이제 정부 부처의 또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인수인계 절차와 과정인데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이 검찰 조직 관련해서 수사 지휘권 폐지가 지금 인수위 쪽의 의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은 이 수사 지휘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런데 이 윤 당선인의 인수위가 법무부의 업무 보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박범계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또 검찰 예산 편성권 부여 그러니까 이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어요. 네네. 그랬더니 인수위에서는 아니 어떻게 이 전날 업무 보고 전날 반대 입장을 낼 수가 있냐 이렇게 좀 비판을 하면서 오늘 업무 보고 거부한다. 오늘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오늘 말고 아마 다음 주 화요일로 업무 보고가 옮겨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인수위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기자회견 이후에 기자들에게 한 얘기는 뭐냐면 아니 지금 이 윤석열 당선인의 비전과 공약과 철학에 따라서 정부가 구성이 되고 하나하나 정책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이제 물러나야 할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이렇게 업무 보고 전날 반기를 들 수가 있냐 이런 좀 불쾌감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강도 경고성 조치를 오늘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분노 얘기까지 나오는 거 봐서는 아마 이 일이 앞으로 이제 인수위에서는 계속해서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의 업무 보고 그걸 떠나서 법무부의 반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지 또 어떤 입장을 계속 견제 나갈지 여기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조치가 가능해요, 오평론가님? 글쎄요. 쉽지 않아 보이죠. 이게 이 부분 자체가 법무부에서 이제 공약을 현재까지로는 이제 유예를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그냥 대통령 임기 정도까지 그냥 막아서는 거 정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 와중에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는 자,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검찰 개혁 완수하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수사지휘권 폐지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늘 또 오후 2시에 원내대표 선거도 치러지게 되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목소리가 지금 40여일 남아있는 문재인 정부 안에서 검찰 개혁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수사권 조정 뭐 이런 부분 다 포함해가지고 검찰 개혁의 완결판을 이번에 만들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박범계 장관의 이런 목소리와 좀 현 정부 그리고 국회 그러니까 민주당의 생각이 좀 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강성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원내대표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5월 9일까지 검찰 개혁에 좀 집중할지 이게 좀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또 다른 민생 현안에 먼저 집중을 할지 네.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오평론가님, 네. 이 검찰 개혁하면 국민들이 헷갈리는 게 문재인 정부 중반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명되면서부터 이제 사건이 복잡해지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그 와중에 검찰 개혁의 본질이 좀 흐려진 건 사실인데 민주당의 검찰 개혁은 검찰의 조직의 힘을 좀 빼는 거고 계속. 네, 맞습니다. 권한을 분산시키는 거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한 검찰 개혁은 그쪽도 개혁인데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 하에 네. 검찰 권한이 좀 강화되는 거잖아요. 네. 정반대인데. 완전 달라요. 똑같은 네. 이름이긴 한데 한쪽은 검찰의 힘을 빼는 거고 한쪽은 이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인데 힘을 실어주는 거고. 힘을 실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이 외풍에 많이 흔들린다. 인사권도 그렇고 청와대나 법무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한다. 검찰은 검찰대로 놔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다른 방향이긴 한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검찰 개혁 원래 본인이 했었던 그 힘을 빼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싶어 했던 거고 그래서인지 이 부분에서 민주당의 일부 또는 많은 지지자들은 네. 왜 지금까지 못했냐. 그래요. 왜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냐. 그렇죠. 왜 그전에까지 할 수 있었고 그전에 하더라도 본인들의 내세웠었던 공약이었고 수건 사업이라고 했었으면은 그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때 하지 않고 지금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부랴부랴 무슨 뭐 막아서는 듯이 네. 방어한다는 듯이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동안 막은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걸 또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은 국민들은 검찰 개혁을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한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검찰 개혁이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개혁 과제 필요성 이 네. 얘기를 또 많이 얘기했었죠. 네, 그러니까 개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왜 지금 이 시점이냐 이게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맞느냐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선거를 열심히 이제 뛰었던 양당의 후보자와 지지자들을 제외하고 중도에서 우리나라를 걱정해서 왔다 갔다 투표를 했었던 분들이 내가 뽑은 이유가 이게 최급선무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까지 설득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현재 다수당이니까 하고 싶다면은 이제는 결과로서 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요. 결과로서 증명을 받고 또 국민 여론에 이제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겠죠. 자, 지금 현재 12시 3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현재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상 14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아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으니까요. 입고 벗기 편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고요. 현재 고속도로 상황은 대체로 수월합니다. 다만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경산 진입로 갓길에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7km가량 정체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판교분기점에서는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8탄분기점에서 사고가 나서 처리하고 있고요. 서울 시내는 통행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입니다. 마장에서 월곡 가는 길 1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이 필요하겠고요. 반대 성수분기점 쪽은 성산램프에서 연희까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으로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힙니다.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예, 지금까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과연 언제 만날까? 청와대와 인수위 간의 여러 가지 갈등 문제, 또 이제 검찰 개혁 이런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빅 뉴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드디어 퇴원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삼성병원에서 퇴원하고 네. 감사를 전하는 간단한 메시지가 나온 건 보도가 다 됐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전 내내 달려서 거의 뭐 시사본부 시작하기 직전 시간에 드디어 대구 달성 사저에 도착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열광적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며칠 전부터 사실 지지자분들이 많이 모여서 네. 기다리고 대기를 하고 있었고 오늘 오전에도 뭐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를 비롯한 지지자들이 또 환영 뭐 행사도 열고 예. 그랬어요.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분위기를 고조시켰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조금 전에 도착을 한 상황에서 열렬한 박수와 환호 속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뭐 그 인사말 하기 전에 소주병을 투척하는 그런 소란도 좀 있어가지고요. 지나던 행인이 네. 소주병을 던졌다. 그래서 잠깐 행사가 중단됐다가 다시 이어졌는데 메시지를 좀 보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의 몫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지지자들에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5년 동안의 시간 이 지지자들과 또 이곳에 이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견뎌냈다. 이런 얘기도 오늘 인사말 속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5년 만에 국민들 앞에 인사를 드리고 또 메시지를 통해서 화합에 좀 기여하겠다.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네, 과연 오늘 이 정치적인 의미를 담은 메시지가 있을까 없을까? 이게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었는데 자, 뭐 지난 5년의 시간 견디기 어려웠지만 정치적 또 마음의 고향인 달성 돌아갈 날 생각하며 견뎌냈다. 네. 요때 이제 행인이 소주병을 던지고 좀 소란이 일었어요. 네, 좀 중단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지만 다른 이들의 몫이다. 이건 이제 후대에 네. 과제를 남긴 건데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겠다. 이건 뭔가 활동을 또 시사하는 대목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오평론가님, 이제 사면 돼서 퇴원까지 하고. 어찌 보면 지금 본인 얘기처럼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대구 달성에 돌아가서 어떤 활동이 예상되나요? 글쎄요. 저는 당분간은 활동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거 기간이 다시 이제 지방선거가 도래하긴 하긴 하겠지만 그때 대구 경북 지원 유세를 간다고 해서 뭐 대구 경북은 사실은 보수의 텃밭이기 때문에 뭐 더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특별한 메시지 없이 좀 조용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메시지를 낼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명력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기보다는 어떤 걸 할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예의주시하게끔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이런 전략이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서 움직이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무언가를 할 것처럼 보이면서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치료에 또 전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친박 계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했다라고 하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무슨 뭐 정당을 만들다거나 뭐 그러긴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쉬면서 그리고 치료를 했다고 해서 그냥 말끔하게 나은 건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휴식을 취하면서 또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것 같습니다. 고민할 것 같다. 네. 이미 정당은 있지 않나요? 조원진 의원 마당이 네. 여러 가지 지금 병원 앞에서도 그렇고 사면 때 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행사도 주도하고 네. 또 이제 열성 지지자들이 주로 또 당원들이기도 한 것 같고 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오늘 병원인가요? 사정가요? 사진을 쫙 봤더니 네. 김재원 최고위원도 보이고 네. 네. 민경욱 전 의원도 그렇습니다. 보이고 예, 오늘 아침에 병원 앞이었습니다. 병원 앞이었어요. 네, 병원 앞에 네네. 보면은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부터 해서 최경환 전 부총리, 조윤선 전 정무특보 그리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네. 총리를 지냈던 그리고 말씀하신 김재원, 민경욱, 백승주, 신동철, 유기준 유정복, 윤병세, 이정현 전 대표 모습도 있었고 네. 이렇게 이른바 뭐 친박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박근혜 정부 때의 뭐 청와대 또는 네. 이제 행정부에 유직에 있던 분들이네요. 네, 다 출동을 해서 박수로 박 전 대통령의 퇴원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아마 오늘 방송이나 보도를 보면서 그동안은 휠체어 타고 병원에 왔다 갔다 했던 맞습니다. 그런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 오늘은 마치 이제 5년 전 그때 그 모습처럼 이 남색 이 외투에 그다음에 올린 머리에 또 마스크를 쓰고 또 환하게 웃는 그런 모습을 네, 보면서 정말 많이 회복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또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통해서 축하난을 또 전달했습니다. 네. 오늘 퇴원할 때 유영아 변호사가 이제 받고 전달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문구가 늘 건강하십시오라고 문구를 써서 축하난을 전달했고 박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란다. 이런 말을 또 전했습니다. 네, 덕담이 같습니다. 네. 전현직 대통령 사이에. 그런데 이제 또 주목되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저로 찾아뵙겠다. 이런 메시지 냈죠? 네. 오늘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박 전 대통령 오늘 퇴원하는데 어떤 입장이냐라고 질문을 받고 건강이 회복돼서 사저에 가시게 돼서 아주 다행이고 저도 다음 주부터 지방을 좀 가볼까 하는데 퇴원하셨다니까 한번 찾아뵐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지방 일정이 시작하잖아요. 네네. 뭐 첫 일정이 될지 네. 아니면 중간 일정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찾아뵙겠다. 그러니까 일정에 넣어서 이 사저로 가겠다. 이거 좀 못을 박은 거예요. 대구 쪽을 가게 될 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 박 전 대통령 수사에서 네. 그리고 뭐 감옥에 보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이제 받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 좀 신경 쓰면서 민심을 좀 살피면서 박 전 대통령 찾아뵙고 뭐 인사를 하고 뭐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스킨십을 좀 하겠다 이렇게 좀 풀이가 됩니다. 다음 주 3월 말이자 4월의 시작인데 자, 우평론가님. 네. 언제 만납니까? 윤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찍어야 되는군요. 네, 며칠. 저는 못 만날 것 같은데. 못 만날 것 같다? 네. 왜?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뭘 준비가 돼서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론이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었고 당선인이 예우 차원에서 만난다라고 아름답게 포장할 수도 있지만 네네. 또 일각에서는 아니 지금 현 대통령이랑 인수위랑도 이렇게 싸우고 용산을 가느니 마느니 이렇게 싸우고 현안이 있는데 그 현안보다 자기 이미지 챙기는 게 중요해라고 비판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가 만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이득은 없습니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마음에 진 빚 또는 실제 마음에 진 빚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대선 과정에서 인간적으로 미안하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 많이 했죠. 그것이 뭐 진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국민의힘의 기존의 보수 코어 지지층이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또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간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사면을 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억울했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네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고령이고 치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한 것이지 지나간 모든 것들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취임하고 나서 청와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현안이 질비하게 남아있는데 자기 이미지 먼저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먼저 받지 않을까. 중요한 대목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현직 대통령과의 만남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을 먼저 찾아가서 만난다면 국민 여론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대목이긴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기자님.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을 먼저 만납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먼저 만납니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먼저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두 분의 의견이 다르네요. 네. 다음 주에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네네. 이번엔 제가 맞춰야 될 텐데. 어쨌든 다음 주부터 지방 일정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또 스케줄이 나오기도 하고 사전에 준비가 되면 보도가 되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만나줄 것인가? 만난다면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근데 지금 보면은 주목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메시지는 뭐 어쨌든 간접적으로라도 나온 거잖아요. 네.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란다라고 얘기했는데 윤 당선인한테는 어떤 메시지 낼지 이것도 좀 봐야겠습니다. 요거 하나 궁금한데요. 어제 권성동 의원 발언이 크게 화제가 돼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직까지 바라는 건 욕심이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안철수 인수위원장 반응 있습니까? 네, 오늘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권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니 지금 정식으로 인수위 일이 돌아가기 시작한 지 사흘밖에 안 됐다. 다른 어떤 일에 신경 쓸 만한 여력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인수위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 처음 시작할 때도 인수위에 집중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인수위원장 이 직에 집중해서 새로운 정부의 밑그림을 그려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하지만 이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니 국무총리에 대한 추천이 있겠지만 이거는 당선인이 결정할 문제다. 외부에서 말을 하는 건 바람직한 게 아니다. 하고 권 의원의 발언에 반박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안 위원장의 심중을 잘 알 수 있는 또 측근으로 꼽히는 신용현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좀 불쾌감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왔는데 내심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은 또 해석이 구구한 것 같습니다. 자,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요. 박 기자님, 오늘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몇 시쯤 나옵니까? 오늘 이게 이제 콘클라베 이 선거라서 투표 결과 어떻게 되냐에 달라요. 그러니까 3차까지 예상이 좀 되는데 3차까지 예상되죠. 처음에는 3분의 2 이상의 투표 나오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추천인들의 이름이 그냥 투표가 돼서 네. 그 전체 의원의 172명 중에 3분의 2를 득하는 사람이 나오면 끝. 네. 그러면 이제 얼마 안 걸리죠. 네. 근데 3분의 2가 안 되면 쉽지 않죠. 10% 이상 득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추려서. 그중에 그 사람들 정견 발표를 들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7분씩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2차 투표를 합니다. 네. 2차 투표에서 과반이 나오면 끝. 과반이 안 나오면 1, 2등끼리 3차 투표까지 결선까지 1등과 2등만 결선 투표를 한다. 그렇게 되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4시 전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후 4시 전에는 나온다. 지금 이제 정오를 이제 넘겨서 1시로 가고 있는 시간이니까 3시간여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오평론가님. 네. 누가 돼요? 누구예요? 차기 원내대표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달성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박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박이 지금 몇 명 있는데. 아니 안 그래도 다 양박이라고 얘기해요. 양박이 이 강세다. 그래서 야,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네요. 예, 그 뭐 박광원 의원이냐, 박홍근 의원이냐. 네.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또 이게 콘클라베 방식이다 보니까 의외로 원내대표 선거는 언론이 많이 틀렸다. 뚜껑 열어보면 친소 관계가 다르게 나오더라. 의원들이 안규백 의원이나 이원욱 의원이 또 안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아 그럼요. 누구한테나 열려 있고 또 막판에 과반으로 가면은 또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결선까지 가면 또 모릅니다. 사실은. 네. 그러면 이제 만약 박이 아니면 오창석 평론가는 큰 오보를 낸 걸로 이제 혼나는 걸로 커피를 돌리겠습니다. 예. 처벌은 청취자 본부장님들이 주시면 그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1분 채 안 남았는데 박 기자님 궁금하니까 여쭤볼게요. 김동연 전 부총리. 전 대선 후보이기도 했고요. 새로운 물결 대표죠. 지방선거에 출마합니까? 네. 출마할 가능성이 거의 80, 90%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 이게 또 하나의 관건인데 오늘 라디오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세 군데 그러니까 서울이냐 경기도냐 충청 지역이냐 충북지사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좁혔습니다. 수도권으로. 충청권은 아니고 수도권. 민심을 들어봤더니 큰 지역 큰 물에서 활동을 바란다는 얘기가 있다. 그래서 서울이냐 경기냐 이거 좀 고심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출마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견제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경선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김동연 이 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 조건 따지고 구질구질하게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래서 경선도 수용할 뜻을 밝혔어요. 룰대로 하겠다. 이게 지역도 중요하지만 경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공천이냐 경선을 거치느냐 또 서울이냐 경기도냐. 그럼 그냥 이걸 하나 여쭤보죠. 오평론가님.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누굽니까?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너무 어려운데요. 근데 지금 박주민 의원이 지역위원장 사퇴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김진애 전 의원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박영선 후보와 단일화를 했었죠. 그래서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장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당내 경선이 치러질 것이 유력시돼 보이고요. 지금 어제부터 이제 송영길 대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차출설이 있어요.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어쨌든 한 지역의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세 사람의 경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켜보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청취자 5881님. 폴킴의 커피 한 잔 할래요 신청합니다. 윤 당선인이 어제 예정에 없던 기자들과 커피 타임을 현 대통령과 커피 타임으로 좀 연장했으면 하네요.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옵니다. 너의 생각으로 시작하는 my everyday Breathe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절로 콧노래가 흘러나오는 그런 상상을 하게 단둘이서 영화를 보자 할까
시시하진 않을까. 어떤 얘기로 너를 웃게 할까. 용기가 없는 나. 커피 한잔 할래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같은 곳의 풍경이라 해도 계절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일 때가 있지요. 산도 여름에 녹음이 우거졌을 때 모습과 가을에 단풍 든 모습, 그리고 겨울에 하얀 눈으로 뒤덮였을 때의 모습은 많이 달라서 각각의 매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교 대상의 성질이나 모양, 상태 같은 것이 아주 다르다고 할 때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형제지만 생김새는 판이하게 다르다 같이 말이죠. 그런데 판이하다란 말의 한자를 보면 두 번째 음절에 다를 이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미 그 표현 자체에 다르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하면 다르다는 표현을 중복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니까 올바른 표현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차이가 많이 나고 다르다는 것을 나타낼 때는 그냥 판이하다 또는 아주 다르다 정도로 표현해도 충분합니다. 또 아주 큰 차이가 있을 때 천양지차라는 한자 성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하늘과 땅 사이같이 엄청난 차이라는 뜻입니다. 두 작품 모두 자서전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그 내용은 천양지차이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비슷한 한자 성어로 하늘소, 흑양자를 쓰는 소양지차 같은 것도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진짜 지금 김용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하늘이 맑은 남부지방부터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온화한 바람도 기온 상승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울산의 기온이 16.3도, 광양 15.5도 등으로 남해안 지역은 15도를 넘어선 곳이 많습니다. 중부지방도 차츰 기온이 더 오르면서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제주 16도, 강릉, 광주, 부산 17도, 대구 18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높을 전망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낮까지 강원 영서 북부에는 약한 비가 조금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지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뿌연 먼지 안개가 낀 가운데 공기가 탁한 상태입니다. 오늘 강원도와 충북, 경상 남북도는 대기 정체로 인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차차 흐려져 오후에 제주도와 남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토요일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하고 다소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8.4도, 습도는 70%입니다. KBS 58분 날씨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예정됐다 취소된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과 관련해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늘 만나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 도입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다른 어떤 일에 신경 쓸 만한 여력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해병대 병사가 폴란드로 무단 출국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 당국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물을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동영상이 퍼져 논란이 됐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족발집 전 조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로나19 국내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을 넘겼죠. 자,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방역 체계는 어떻게 달라질지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의 정책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정책 자문에 이어서 인수위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 위원을 맡고 계신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그건 안녕하셨습니까? 네, 아유 요즘도 바빠 보이시더라고요. 네. 자, 엊그제 이 안철수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 위원장이 첫 현안 회의에서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은 정치 방역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 무슨 뜻일까요? 글쎄요, 이제 너무 예민한 단어인 것 같고요. 네. 저희가 그 대선 전에 계속 이제 과학적인 방역 또 통계에 근거한 방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일부 이제 정부가 했던 조치들 중에서 좀 과학보다는 다른 판단에 의한 게 있었지 않았나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이제 네. 지난 거니까 정권하고 상관없이 지금 오늘도 너무 희생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방역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좀 더 객관적으로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부 부족했던 부분, 과학적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새 정부의 방역 체계에서는 이 여론을 의식한 방역과는 다른 방식으로 좀 수렴해 나가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워낙 그 여론이라는 게 객관성이 부여되면은 아무래도 여론도 그 객관성을 따라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거리두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 했습니다. 그런데 왜 9시는 안 되고 10시는 안 되느냐. 6명하고 8명의 차이는 무엇이겠느냐. 네. 그다음에 이제 백신 패스 이제 없어졌습니다만은 마스크 쓰고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는 독서실 학원 같은데 왜 꼭 백신 패스가 있어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제기됐을 때 저희는 좀 더 근거가 필요하다고 봤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 조금 더 이제 국민들과 공유를 하면서 서로 설득을 하고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해나가면 좋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현 정부의 방역 전문가 중에서 지금 또 인수위에서 계속 일하고 계신 분도 보이시더라고요. 자,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 내에서 뭐 어떤 의견 차이, 이견들은 없습니까? 저희가 공식회의를 한 번 했고요. 한 90분 동안 정말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가 정말 관심 있어 하는 그런 그 학술적인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때 나온 얘기들이 이제 정리가 된 게 안철수 위원장께서 7개 정도로 이제 정리를 했던 거고요. 물론 안에서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소위 말하는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가장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뭐 저희의 임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객관적 자료에 따른 과학 방역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셨기 때문에 현행 방역과 좀 달라지는 과학 방역,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이제 과학이라는 게 뭐 아주 굉장히 너무 범위가 넓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과학 방향이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희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의학입니다. 네, 뭐 제가 이제 전공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 사망자가 너무 많아요. 이제 뭐 아주 노인들이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팍스로비드를 비롯한 나게부료 이런 약들을 이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약을 제대로 썼으면은 그게 90%까지 사망을 줄이는 약이고 라게부료는 한 40% 줄이는데 이렇게 사망이 많았을까요? 안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약은 있는데 왜 이렇게 사망이 많이 나오냐? 그 약을 빨리 분배하고 또 적절한 고위험자를 찾아서 빨리 그게 처방을 하는 것이 그냥 늦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잘 마련해서 어쨌든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300명, 400명, 500명 가까운 이 사망자 절반 정도로 줄이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망을 줄이는 것이고요. 또 하나 큰 꼭지는 이제 그 항체 검사 이런 얘기를 했지만 또 지금 다들 걱정입니다. 이제 3차 맞고도 많이 걸리는데 그럼 4차 맞아야 되냐? 그럼 또 5차도 또 맞아야 되냐? 이런 걱정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중항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면역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나이가 든 사람, 젊은 사람 이렇게 층화를 시켜서 조사를 해나가면 우리가 그 정책을 좀 더 과학적으로 세우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걱정해 주신 게 사망률인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470명 최다 사망이 나왔습니다. 주로 이 고령자, 기저질환자라고 하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그전부터 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거는 통계입니다. 과학이고. 환자가 30만 명 발생하면 그 언젠가는 300명이 돌아가시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과학이거든요. 근데 그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치료제를 제때 쓰면 그게 절반으로 정도로 준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효과를 못 보고 있죠. 그래서 확진자 숫자를 줄이면 좋은데 그거는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지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치료제를 속히 빨리 처방을 해서 그런 숫자를 줄이자라는 것이 지금 가장 문제이고요. 아마도 이제는 거의 정점 내지는 정점 근처에 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62만 명 나왔을 때부터 모두 깜짝 놀랐는데 숫자는 이제 55만 명이죠. 그래서 그 정도가 정점인데 문제는 내려가는데 시간이 만만치 않게 걸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470명 사망은 47만 명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치명률이 있으니까요. 예, 치명률이요. 그래서 그 치명률을 낮추는 방법은 지금은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밖에 없다. 그래서 더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치료의 타이밍만 잘 찾아도 사망률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증상 5일 안에 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고 5일째 들어가는 분보다는 첫날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요. 빠를수록 좋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지금 이 유행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5만 명을 정점으로 본다면 이 정점이 이제 길어지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가장 시급한 조치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선 이 지금 일반 관리군 집중 관리는 이제 뭐 없앤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환자들이 돼서 집에 있을 때 증상이 가벼운 분들은 그냥 괜찮아요. 근데 증상이 좀 어려운 분들이 그래도 의사하고 최소한
비대면 진료라도 쉽게 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면 진료를 해서 폐 엑스레이를 찍어서 폐렴이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있고 네.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전국적으로 뭐 수천 개 이런 의료기관을 마련해 놨는데요. 실제로 야간까지 상담이 되는 데는 각 시군구별로 뭐 1개, 3개 반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밤에 나빠지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좀 촘촘히 망을 잘 만들어서 준비를 해드려야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시군구의 의정협의체를 만들어서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내 고장 내가 지킨다. 예, 이런 개념을 갖고 좀 밤에 돌아가면서 당번 서면 되거든요. 네네.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의사들이 그래도 좀 열심히 또 그래도 많이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근데 돌아가면서 당번 서면은 그냥, 상담해 줄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구슬이 많은데 꿰질 않아서 좀 그렇다는 게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스템화 되면은 조금 더 환자분들이, 그 의료에 접근하기가 낫게 돼서 200만 명입니다. 지금, 예, 재택, 지금 격리자들이요. 네. 네. 자,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이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이게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에 방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거리 새 정부 출할 때까지가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 그 사이에 너무 희생이 큽니다. 네네. 그러니까 하기를 지각해야 되는 것이다. 네네. 네. 지금 말씀하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이는데 전력을 다하는 것은 이건 뭐 정권 교체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런데 새 정부 출범하면 거리 두기를 완전 폐지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어서 요거는 사실인가요? 예, 그는 뭐 당선자께서 유세 기한 중에 약속하신 말씀이고 이는 최대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보고 있고요. 예, 예상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라도 지금 빨리 이 위중증자 발생, 사망자 발생들을 줄여놔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 정말 5월 10일 이후부터는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고 문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 또한 이제 정점이 언제 꺾이느냐와 관련이 또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늘어가고 있다. 뭐 41% 넘겼다. 이 보도는 엊그제 나왔고요. 이 유행 정점이 계속 미뤄지는 상황인데 이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에서 이 영국과 같이 노출 전략으로 가는 게 효과적이다.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보도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위험군에 대한 대책, 교수님 말씀처럼 더 중요해질 텐데 이 노출 전략 도입할 가능성 높습니까? 이 오미크론 정점을 치고 안정화가 되기 시작하면요, 당연히 노출 전략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연 발생하는 그 면역, 예,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앓고 지나가서 면역이 생기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많이 생기도록 노출 전략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위험군은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좀 걸려도 괜찮아 아주 젊고 건강하고 활동적인 경제 생활을 해야 되는 분들은 노출이 돼도 문제가 없도록, 노출을 좀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 연결되는 이야기겠네요. 거리 두기를 정점이 지나면 완전 폐지하는 안, 그리고 이것이 이제 노출 전략이다. 자, 이 안철수 위원장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 회의에서 이 경구용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에 대한 복제약 제작 가능성도 타진하겠다. 이 정 교수님 다른 방송에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요. 타진해보니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요거 가능할까요? 예. 그것도 하나의 옵션입니다. 우리가 지금 국민 생명 한 분이라도 더 잃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건데요. 전적으로 생산 회사의 의지 마음에 달려 있는 거겠습니다. 그러나 업계 관례는 아닙니다. 네네네. 정말 많은 실패 끝에 약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 갖다가 딴 데다가 그냥 뭐 가볍게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면서 줄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는 새로운 신약을 만들 회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의 옵션이고요. 네. 저희 또 하나 생각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위탁 생산도 뭐 가능할 거고 또 하나는 저희가 스와핑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서구에 뭐 그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는 이 팍스로비드 많이 준비해 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한 달만 좀 견디면 되니까 한 달 동안 좀 빌리고 그다음에 우리도 계약은 많이 해놨습니다. 100만 도즈. 다음에 들어오는 거는 갚아줄게. 예, 이렇게 하면 그런 외교적인 노력도 같이 가면 되지 않겠나. 그런 그러니까 다양한 옵션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 대응책을 강구하고 계신데 하나의 옵션이다. 자, 이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항체 양성조사 이게 피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대대적인 일반 국민 대상의 검사를 시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이제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시행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 누가 팔 걷어갖고 자기 피 뽑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건영이랑 국민건강영양 조사에서 1년에 한 10,000명 정도 샘플에서 피를 뽑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와 별도로 이제 백신을 놓으면서 항체 변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숫자를 갖고 가장 표준화된 샘플을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면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 네네. 싶습니다. 최소한의 샘플에 대해서만 하겠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좀 잘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죠.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위원으로 있는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각설하고 시즌2. 허심탄회하니까 빨리 문 대통령하고 윤 당선인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야 될 텐데. 자, 대신 그래서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 장혜찬 평론가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네. 아이고, 장 본부장님. 한 달 만에 뵙는데 대선 이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 밀린 방송 많이 하고 있고요. 아, 밀린 방송. 그리고 그동안. 이 기회에 다이어트 좀 해보려고 열심히 또 식이 조절. 아직 효과는 별로 없지만. 아니, 지금 약간 한 달 만에 보니까 슬림해진 것 같아요. 아주 미세하게 그렇죠. 미세하게. 네. 그럼 방송은 우리처럼 이제 선거 진 사람들이 주로 선거 이긴 사람은 방송할 틈이 없다? 그렇죠. 틈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니까. 아니죠. 방송에서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소개하고 또 방어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럼요. 섭외가 또 부쩍 늘어나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게 또 요즘. 국민 소통의 일환이니까. 그럼요. 네. 아유, 현 변호사님 자학하지 마세요 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니면 누가 현 변호사님을 맡겠습니까? 그래요. 네, 막을 사람이 없어요, 별로. 제가 보니까. 방패. 네, 톰과 제리. 자, 원래 각설하고 시즌2가 이 두 분께 키워드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뭐 속보가 너무 많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키워드 토크로 속보 중심으로 스피디하게 가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에게 다시 한번 회동을 제안했는데요. 오늘 오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목소리를 듣고 오죠. 답답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나는 곧 물러날 대통령이고 윤 당선인은 새 대통령이 되실 분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혹시 참고될 만한 말을 주고받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합니까? 무슨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말을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변호사님은 어떤 의미로 해석하세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다른 이에 뭐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네네. 거기에 제가 보기에 큰 의미 둘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결국은 아마 협상이나 조건 이런 거 내가지 말고 만나자. 사실은 지금 역대 제일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계속 이게 아마 시간이 늦어질수록 더 많아질 겁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 뭐 사면 문제, 인사 문제, 뭐 정책 이전 문제, 그렇죠. 왜냐하면
인수위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 나올 때마다 일이 많아질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뭐 협상이라든지 조건 부투 같은 것들은 만난 이후에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보는 거는 현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딱 만나는 것 자체가 메시지거든요. 만나는 것 자체가 이제 인수인계 잘 되겠구나. 결국 인수인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두 분이 그냥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하시고 나중에 뭐 의제라든지 뭐 조건이라든지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무자들한테 맡겨두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례적으로 이 현직 대통령이 답답해서 말씀드린다 이런 표현이 등장했는데 저 장평론가님께 여쭤보면 문 대통령 말대로 한번 해본다면 두 사람이 일단 만나서 뭐 회담 아니고 인사만 하는 거예요. 덕담 나누고 축하드리고 차 한잔 나누고 그리고 뭐 이제 협조할 사안들 좀 이제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좀 안 풀리는 협의는 그 이후에 이어가는 방식은 어때요? 그런데 계속 청와대 측에서 나서서 일을 꼬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일단 당선인의 판단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참모들이 잘못된 조언을 하는 것처럼 전제해서 현 대통령이 당선인에게 이런 공개 메시지를 보내는 것 자체가 전례가 없고 매우 부적절하거든요. 부적절하다. 그럼 이거는 당선인이 주변 참모들 말 때문에 잘못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사실상 면박을 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당선인 측이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나 86그룹의 잘못된 조언을 듣고 있는 것 같다. 네. 대통령은 아마 이 후임 인사들 예를 들면 감사위원이나 하는 총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선인을 존중하려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운동권 그룹이 자꾸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자신들의 입김을 관철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맞받아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물밑에서 소위 말하는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라인으로 조금 언론에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네네네. 지금 하는 총재 임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또 부적 진실공방이 벌어졌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기자들 대상으로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 말에 이제 새 당선인이 결정되면 주요 인사권 발휘하지 않겠다고 방금 공식적으로 논평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본인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당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었죠. 임기 말 알박기 인사하지 말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신 바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했던 말을 지키고 이 내로남불의 사슬을 끊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대통령과 당선인이 허심탄회하게 못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자꾸 이런 일련의 메시지나 기싸움들이 결과적으로는 감사위원 과반을 현재 민주당이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과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참모들 말 듣지 마시고 인사권에 대해서 내가 정말 아름다운 이별하겠다. 당선인이 정해진 이 2달 동안은 남은 주요 기관장 인사나 공공기관장 인사는 당선인 측에게 맡겨두겠다. 이것으로 우리의 낙하산 알박기 관행을 정치권에서 완전히 끊어버리자. 선언하면 국민들이 다 박수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선언이 나오면 당선인 측에서도 뭐 다른 세부적인 건 다 접어두고 안 만날 수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모습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은 오히려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자, 장평론가가 역으로 지금 역지사지 신공을 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건 연속성이 있습니다. 5월 9일 12시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 날 0시부터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역관제를 선택하는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당선인도 계속 지난번에 우리 뭐 환경부 문제 됐을 때도 임기 보장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중간에 나가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또 임기 임명할 거 임명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는 총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양측의 얘기는 다릅니다만 어쨌든 두 사람 제시하고 그중에 한 분 괜찮다고 해서 검증해도 되느냐 검증했냐 예전에 했다. 그래서 임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 아예 뭐 10분 전에 전화 와가지고 뭐 전혀 모르는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란 말이죠. 어쨌든 실명이 나오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물밑에서 조율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건 그거고 하는 총재고 감사위원은 감사위원이에요. 감사위원도 2명 비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처럼 뭐 사실은 감사위원이나 하는이나 검찰이나 다 중요한 게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자꾸 지금
벌써 아직 취임도 안 하신 측에서 뭐 검찰총장도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고 본인이 검찰총장 할 땐 그렇게 임기를 주장하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고 뭐 윤석열 당선인이 선언한 건 잘했다고 봅니다. 그게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또 무조건 그렇게 하긴 힘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뭐 예전에도 이렇게 사례 보면 경찰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긴박한 상황이다. 갑자기 국방부 장관이 뭐 그만둔다든지 사고 났다. 임명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법의 영역이고 정치적으로 협의에 대한 과정이지 말씀처럼 나는 안 할 테니까 당신도 하지 마시오. 이거는 인치예요. 인치, 법치가 아니고 법치라는 건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치를 가미하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지. 아니면 그거를 법으로 만들든가요. 제도로 만들든가. 예를 들어 당선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인사권이 정지된다. 근데 그 법은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법이거든요. 대통령이 있는데 인사권 행사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례상 만들든가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거 아마 공공기관 인사에도 이 문제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이제 뭐 그만두라는 얘기 나올 것이고 왜 임기 보장되는데 그만두라고 하냐 얘기 나올 것이 똑같은 문제라서 그냥 제가 보기에는 하는 총재 얘기는 하는 총재대로 얘기하고 감사원은 감사대로 얘기하고 근데 더구나 저는 인사 문제를 이 만남의 조건으로 협상에 뭐 이거에 대한 만난다. 이거 자체가 저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평론가 얘기를 하나 딱 다시 이제 짚어보면 만남의 조건이 점점 꼬이고 있는데 자, 지금 이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아까 이제 이야기한 우리가 들었던 육성 이걸 공개적으로 안 하고 물밑으로 좀 이 윤 당선인에게 문 대통령이 그 꼭 좀 빨리 뵙자라는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저도 사실은 이게 공개적으로 뭐든 나오는 건 안 좋다고 봐요. 지난번에 왜냐하면 처음에 이게 꼬이는 측면도 뭐 MB 사면하고 그다음에 뭐 김경수랑 패키지를 할 거다 이 얘기 나오면서 이제 조금 어찌 보면 틀어졌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사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사면해 주면 마치 거래해 주는 것처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정치 영역이라는 건 항상 모든 걸 다 오픈하거나 아니면 모든 걸 다 뭐 법대로 하거나 그건 아니에요. 만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만나서 대화 협상 타협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물밑에서 조율하고 정 안 되면 당사자끼리 직접 하시면 돼요. 직접 통화도 하고 또 해서 언제 만나자 해서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걸 너무 오래 얘기할 필요 없다. 그리고 뭐 물밑에서 어떤 얘기인지 잘 모르죠. 저희들도 뭐 언론 보고 아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일단 만나서 빨리 만나는 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이건 보겠습니다. 이제 현 정부나 뭐 차기 정부나 다 부담이 되고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누구도 뭐 이게 득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자, 윤 당선인 오늘 기자들 만나서 이제 부동산 거래의 비율을 얘기했어요. 집을 판 사람이 살 사람 집을 고치는 건 아니지 않나. 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현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맞는 얘기죠. 보통은 팔면은 그냥 나가시고 들어올 분이 이제 들어오기 전에 집 고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간 사람이 뭐 고치는 경우는 없죠.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예를 들어 청와대 이전이나 이런 거 보면 아니 지금 이사도 안 갔는데 판 사람이 근데 벌써 들어와서 인테리어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이사 가고 이사 가는 날짜가 5월 9일이잖아요. 5월 9일 날 이사 가고 그다음에 인테리어를 해서 들어오면 된단 말이죠.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사 안 갔어요. 근데 와가지고 막 치수도 재고 막 문틀도 막 고치고 여기 어떻게 할지 막 얘기하면 그 사는 사람이 도배도 하고 그렇죠. 도배도 막 고치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 당선인이 말 잘하셨는데 일단은 이사 가시면 그때 와서 인테리어 하시고 그래도 원하는 대로 딱 스테이를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 집에 안 살아도 되죠. 다른 집에 가시든지 그렇게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같은 공방에서 문재인 대통령 측이 더더욱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궁석해진 이유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요구하는 큰 뭐 주제 두 가지. 첫 번째가 임기 말 낙하산 알밖에 하지 마라. 두 번째가 청와대 개방하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겠다. 이거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했던 거거든요. 임기 초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그리고 임기 초 굵직굵직하게 이야기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꾸 조건을 달면서 예외가 있고 안 해주고 뭐가 어렵고 하면 할수록 문재인 대통령이 궁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아름다운 퇴임을 생각하는 참모라면 자기 정치나 민주당의 이후 지방선거 이 윤석열 정부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고민하는 그런 사리사욕 가득 찬 참모가 아니라 오직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참모라면 대통령님 이거 예전에 하셨던 약속이니까 쿨하게
들어주시고 지켜주십시오. 그래야 정말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청와대가 개방되고 대통령실이 이전됐을 때 그리고 임기 말 낙하산 알박기라는 나쁜 관행이잖아요. 이거 좋은 관행이라고 평가하는 정치 전문가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한 7년 방송하면서. 이 나쁜 관행을 끊어낸 공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안 들어주고 인사 고집하고 예비비 의견 안 내줘서 그 500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지만 폭파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가 710억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예비비에서 그냥 의결해줬을 때 큰 부담이 있는 액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안 해줘서 이 당선인의 취임 이후에 이 모든 것이 실행되고 오늘 김은혜 대변인 브리핑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말에 낙하산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새 시대를 연 새로운 관행을 연 모든 공에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지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좀 문재인 대통령 참모들이 좀 잘못 보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잘못 보좌하고 있다. 이 구시대의 막내가 되시는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청와대 이전이라는 청와대 개방이라는 상징적인 어떤 이 조치가 적어도 올해 안에는 완료될 게 100% 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굳이 뒤끝 있는 구시대의 막내가 되셔야만 하느냐. 새 시대의 첫째에게 아름답게 유산을 물려주는 좀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구시대의 막내가 될 수는 없느냐. 이 부분에서 청와대 참모들이요. 문재인 대통령만 생각하면 지금 같은 대결 구도를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당선인 측에서 너무 이거를 몰아가고 있어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지방선거에 나올 사람입니까? 참모들 중에 나올 사람 거의 없어요. 없은 걸로 알고 있고 저는요. 이거를 자꾸 선거를 염두에 둬서 몰아가는 게 아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인수인계라는 거는요. 현재 상태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상태를 변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어 청와대를 있는 그대로 물려주면 돼요. 근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이거를 옮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임기층에 있는데. 모든 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임기 끝나고 본인 임기 시작한 다음에 청와대에서 근무하든 어디서 근무하든 하시다가 옮기시라. 그거 맞잖아요. 이사 간 다음에 하시라는 거예요. 이사도 안 갔는데 들어와서 인테리어 하지 마시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하시느냐.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 이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론이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밀어붙이기로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임기한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논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얘기를 안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MB 때 인수위원도 하셨고 또 재정정책에도 보수적인 분이에요. 제가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나쁘게 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럼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 협의를 하는 것이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 딱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인수인계에 맞게 그냥 하시는 게 맞다. 인수위라는 게 무슨 새로 지금 인수위 취임되면서 임기 시작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거는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운데서 이렇게 두 분 말씀이 다 틀리지가 않는데 이 팽팽한 평행선이 이게 절충점이 없는데 하는 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이면은 이제 뭐 법대로 원칙대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5월 9일까지 임기 마치고 퇴임하면 지금 우리가 보게 될 상황은 통이동 집무실 이게 초유의 사태를 또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자, 이걸 두 분이 좀 만나서 조금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이제 아쉬움이 남는 거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뭐 이슈가 막 터지는 날입니다. 오늘 오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을 했습니다. 짧은 메시지가 나왔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달성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지난 5년의 시간은 저에게 무척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이야기가 끊겨서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좋은 이웃으로서 여러분의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대구 달성에 도착해서 사저 앞에서 뭐 이제 열렬한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고 거기서 이제 요건 좀 긴 이야기였고요. 아침에 삼성병원에서 나올 때는 더 짧았어요.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드린다. 염려해 주셔서 건강은 많이 회복됐다.
이 관계자분께 감사 말씀드린다 하는 정도였는데 이 대구 달성에서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이 됐는지 길게 인사말을 냈습니다. 자, 이 두 분 다 장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정치적인 해석을 하고 싶진 않고요. 네. 사실은 건강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이 제기되었었는데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한 모습, 그러니까 임기준과 비슷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으로 보기에는 건강을 회복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참 다행스럽다. 네. 다행스럽고 감사하다는 정도의 입장만 밝히겠습니다. 아, 그래요. 정치적 해석보다는 건강이 걱정이었는데 다행스럽다. 현 변호사님은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되찾는 가장 중요했는데 오늘 병원 앞에서의 표정도 그렇고 아마 그 사자 앞에서의 그 연설도 보니까 일단 얼굴이 마스크를 썼지만 눈이 약간 웃는 얼굴로 느낄 수 있어서 그게 일단 보아주었던 것 같고요. 지금 목소리도 지금 사자 앞에서 보면은 목소리도 이렇게 기운이 있잖아요. 재임 당시의 목소리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건강을 회복하신 것 같고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본인이 일단 원래 정치를 계속 했던 곳이고 본인이 편한 데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연재도 드셨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근데 좀 걱정스러운 건 그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뭐 집어 던지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 앞이 이제 아마 뭐 친박 반박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란 말이죠. 근데 아마 조용히 좀 지내고 싶으실 거예요. 이제 오랫동안 뭐 영화에 몸이 뜨고 이랬으면. 그래서 좀 제가 보기에 그런 것들은 오늘 첫날도 좀 이렇게 그랬잖아요. 누가 이렇게 집어던지고 이러는데. 소란. 그렇죠. 소리가 그대로 들렸습니다. 그런 건 제가 보기에 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에 만약에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사저 처음에 구입해서 사람들이 막 구경 가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어찌 보면 또 이제 뭐 시위 현장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건 좀 어떻게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또 주목되는 대목이 요거 하나 여쭤보고 요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을 찾아뵙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유영하 변호사는 오늘 저희 언론을 통해서 본 거 말고 직접 연락 온 건 아직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못 만나고 있는 안타까운 얘기를 앞전에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문 대통령 먼저 만나겠습니까? 박 전 대통령 먼저 만나겠습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섣불리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뭐 만에 하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조율이 되어서 먼저 만날 수 있다고 한들 그게 뭐 그렇게 이상하거나 나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 부분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 건 청와대와 풀어야 될 숙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청와대에서 좀 순리대로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취임식 때 당연히 초청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다음 주부터는 이 지방의 어떤 민생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언론 보도 통해 확인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대구 경북 지역 갈 때 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국민들 보시기에 통합의 차원에서 아름다운 그림이지 않을까 해서요. 시기를 추측하기보다는 뭐 만나시는 게 전혀 문제될 건 없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안 만났다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일부러 막 뒤로 미루거나 저는 그래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그래도 두 분 다 만나는 게 맞고요. 원리적으로 순리적으로 보면 맞고 아마 만나는 거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 먼저 만나는 게 더 낫죠. 더 낫다. 왜냐 그리고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야 되지만 당연히 취임 전에 만나고 찾아가면 당연히 제가 취임하는데 오십시오 하고 초청하는 게 맞는 거고 저는 지금 뭐 전직 대통령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뭐 취임식에도 당연히 오시는 게 맞다고 보고 아마 그게 정중하게 요청하면 또 뭐 오실 수 있는 거니까 결국은 취임식에서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나란히 서 계시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통합의 상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자 오늘도 키워드 토크 잠깐이나마 남은 시간 해보겠습니다. 이 현근택 변호사, 장희찬 평론가, 각설하고 시즌2인데요. 현근택 변호사가 뽑으신 키워드. 안철수 어디까지 갈까? 현 변호사님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97년에 DJP 연합을 봤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고 어찌 보면 그게 이제 총리. 그렇죠. 그게 어찌 보면 이제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보는데 이제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언론 보도를 보면 아닌가? 이런 이제 느낌이 좀 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뭐 핵관 중에 핵관이라는 권성동 의원께서 아니 뭐 사실은 인수위지 할 때도 그거 뭐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거든요. 명확히 얘기한 건 아니지만 뭐 인수위원장 할 수 있지만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얘기했는데 또 이번에 총리직까지 내는 맞는 건 욕심이다 얘기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권성동 의원은 아시지만 장제원 의원은
정치권에 와서 만난 거고 권성동 의원은 어릴 때부터 알았단 말이죠. 그렇죠. 나이는 동갑이지만 또 연속 기수는 권성동 의원이 더 위에요. 한 6기수 정도 위에요. 예. 약간 이제 선배 차원이라서 두 분이 어찌 보면 권성동 의원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막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는. 왜냐하면 물론 나이는 같지만 검찰에서의 6기수 정도면은 거의 하늘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지금 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또 어찌 보면 의원과 대통령의 관계가 있는 거니까 서로 어찌 보면 이제 소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단일화를 했던 상대방이 뭐 총리까지 욕심이다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 지난번에 사면 얘기했을 때도 이게 뭐지 이랬는데 지금 총리 얘기도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이건 당선인 측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모르죠 저희들은. 키워드 뽑아고 추정을 해 주셨는데 장 변호사님 실제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모릅니다. 빨리 얘기해 주세요. 사실이 뭔지. 이 방송가에서 열심히 이 뭐라 해야 될까 일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장희찬 평론가가 총리직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내막을 알 수가 없고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농담이십니다. 네, 그러네요. 사실은 인사는 이제 온전히 당선인이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면서 지금 단계에서 섣부른 추측이나 보도가 나오지 않게 조심할 필요가 있고 다만 또 정치인들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개별적인 헌법기관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내가 이럴 것이다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뭐 이래야 하지 않느냐는 당위의 측면에서 자기 의견을 말할 자료는 정치인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언로가 막히게 되면 또 우리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지금 권성동 의원의 발언 자체를 두고 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가 된다 안 된다 추측하는 건 섣부른 것이고 누구나 다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사견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항상.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참모군 내부에서도 이 안철수 위원장의 이 인수위 이후 진로에 대해서 하나의 단일된 입장만이 있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또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다만 그러나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현재 안철수 위원장도 밝히기를 인수위 잘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주말에도 근무해야 된다. 막 이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인수위가 국정과제 설정과 초기에 어떤 이 정부 조직 개혁 등에 있어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방역과 관련된 부분 특히 코로나 특위 위원장을 겸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방역 안전을 지키면서도 자영업자들 숨통 틔워줄 수 있는 좀 혁신적인 대책을 가져온다면 국민들이 박수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운신의 폭이 넓어지게 되겠죠.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단계에서 뭐 인사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인수위가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에 또 많은 것이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의 의원이 110분 정도 계신데 그 중에 모든 언론이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는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그래요? 당연히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이 얘기하는 거의 관심 갖지. 다른 분들 물론 다른 분들 관심 갖지만 나머지 108분도 관심을 갖지만 그만큼은 아니잖아요. 주목도가 있다.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당선인의 아무리 개인 의견이라 얘기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알겠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안 보죠. 자, 이 사안은 5월 10일 취임식 전후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거취가 다시 한번 논의가 되겠죠? 계속될 문제니까 지켜보고. 자, 우리 균형을 위해서 장희찬 평론가도 키워드 뽑아주셨습니다. 민주당과 검수완박.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지금 무리수를 막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남은 한 달 반 사이에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하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 국민들 보기에는 이 검찰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건데 아니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개혁 법안이면 대선하는 그 국면 지난 몇 개월 1년 동안 왜 안 했습니까? 이 이야기가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사퇴하기 전인 지난해 3월 이전에 세게 나왔다가 검찰총장 사퇴하니까 쏙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 한 번도 이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검수완박을. 그런데 대선 패배하고 나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다시 꺼내고 있어요. 그럼 국민들 보기에 진정성도 없어 보이는 것이고 지금 사실 이 검찰이 수사해야 될 권력형 비리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장동, 백형동, 뭐 성남 FC부터 해서 그게 뭐 진보 보수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사할 것들이 있는데 이 시점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건 뭔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이 수사의 칼날을 피하겠다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대단히 부적절한 이 입법 드라이브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자, 마지막 반론입니다. 시간은 다 돼서 현 변호사님 반론해 주시죠. 이게 뭐 항상 논란이 되어 왔죠. 저희들은 뭐 검수완박이라 얘기 안 하고 검찰 수사권 조정이라 하죠. 검경 수사권 조정. 완전 박탈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검찰은 기소를 하고 경찰은 수사를 해라. 기소와 수사 분리.
지금 이제 1차 분리는 있지만 6대 수사 남아있죠. 거죠. 이게 사실은 당내에서 계속 논란이 돼 있습니다. 하자는 분들 있고 말자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아예 공소청으로 가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것들은 수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대선 과정에 계속 얘기했습니다. 뭐 주가 조작 문제라든지 뭐 정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 갖고 있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그게 맞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게 6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어찌 보면 남겨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이제 종료할 때가 됐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만약에 민주당이 또 단독 추진하게 되면 이제 국민 여론은 어떨지 지켜봐야 될 사안입니다. 이슈가 진짜 많은데 짧게 다뤄도 다 못 다뤘습니다. 자, 오늘 각설하고 시즌2 현근택 변호사, 장혜찬 평론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은 새우 맛이 나는 컵라면. 제가 이 국물 정말 좋아합니다.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자, 봄꽃들이 하나 둘 피어나고 있지만 머플러가 필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머플러 하면 이제 바로 이분이죠. KBS 보도본부의 서영민 기자. 자, 경제본부를 위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색깔은 똑같아요, 항상. 하나뿐이라는 말을 제가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단벌 머플러. 야, 형사 콜럼보의 바바리가 코트가 하나듯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난 주말 이후에 서영민 기자 이 기사가 일명 개념 기사다.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삼성 갤럭시 S22의 GOS, 이른바 게임 최적화 시스템 관련 이슈 다루셨는데 네.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고스라고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고스 약자로. 네. 이게 너무 고사양인 게임을 하면 시스템이 버벅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과열이 돼서 그러면 이게 스마트폰이 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삼성이 이 뜨거워지는 현상에 대한 알러지가 좀 있거든요. 노트 7 때 폭발하면서. 맞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그걸 막으려고 아예 스마트폰의 성능을 낮춰버리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심어놓습니다. 강제로. 이게 고스입니다. 고스. 그래픽 해상도를 낮추거나 처리 속도를 늦추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스마트폰 광고했던 성능하고 다른 성능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고객 속인 거 아니냐. 기만했다. 이런 논란이 많았고요. 네. 논란이 커지니까 주주총회장에서 부회장이 나서서 사과도 하고 그리고 또 고스를 강제로 쓰게 했거든요. 갤럭시 S22에서는 이것도 이제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일단락 된 것 같은 모양새가 있긴 합니다. 자, 이름은 결국 게임 최적화 시스템인데 알고 보니까 이제 과부하 걸리는 걸 막으려고 성능을 낮춰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거 정말 광고에서 했던 이야기와 다르지 않느냐. 그게 저는 이 사건 딱 들었을 때 이게 벌써 몇 년 전에 폭스바겐 디젤 차량에 그런 얘기 가스 배출 저감 장치 속인 것처럼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논란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의문은 이런 거예요. 요즘 휴대폰이 뭐 사양이 계속 바뀌니까 신제품이 나오고 2, 3년에 한 번씩 보통 바꾸는데 10년 써도 문제는 없는 제품들인 거잖아요. 지금 뭐 웬만한 성능적인 부하를 걸어도 별 문제는 없고요. 거의 게임에서 이게 문제가 좀 많이 될 겁니다. 게임이 문제다. 게임이 고성능 게임들이 요즘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그래픽이 뭐 대단한 고사양 게임을 돌리는 사람들에게만 문제고 일반 소비자와는 좀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이렇게 큰 문제였을까요? 저도 처음엔 별로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게임을 안 하시는구나. 게임 하는 사람들이나 해당되지 나는 뭐 별 상관없는데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삼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왜 저런 이상한 칩을 심어놔 가지고 오해를 사고 그럴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요. 시야를 좀 넓혀보니까 이게 지금 삼성이 전 세계 모바일 시장에서 점점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러는 와중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어쩌면 약간은 역사적인 필연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요. 하는 생각부터 역사적 필연까지.
그리고 또 뭐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 삼성의 미래 먹거리라 그러고 네. 초미세 공정에서 TSMC와 겨뤄보겠다 하는데 맞아요. 이 프로세서가 지금 다 초미세 공정 프로세서들이거든요. 거기에 양산 과정에 또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파운드리 그리고 모바일 양쪽 측면에서 삼성이 참 위기를 좀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온 거예요. 소비자에 대한 거짓말이 아니라 네. 삼성의 미래로 가기 위한 네. 지금 풀어야 할 난제들과 네. 직결된 문제다. 이야, 삼성 파운드리 말이죠. 네. 초미세 공정과 관련이 있다. 그럼 본격적으로 네. 어떤 얘기로 시작이 됩니까? 일단 발열. 근데 이걸 소프트웨어를 써야 했다는 건 하드웨어적으로 좀 잡을 방법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뭐 방열 장치 이런 게 있었어야 됐다. 원가 절감하느라 이렇게 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근데 큰 그림에서 보면 성능 자체하고는 크게 관련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발열은 어찌 보면 부작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능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스마트폰에서 발열은 상당히 여러 면에서 본질적인 성능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위험과도 관련이 있죠. 안전. 일단은 컴퓨터 성능하고 관계가 있죠. 얼마나 더 많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느냐. 그렇죠. 성능 범위를 넘어서면 부하가 걸리는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가 이 스마트폰의 한계다라고 선을 그어주는 효과도 있고 다른 하나는 발열 처리가 에너지 소모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더 큰 배터리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벽에 꽂아놓고 쓰는 기계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휴대기계니까. 그러면은 더 비싸지는 겁니다. 일단은. 배터리는 비싼 부품이니까요. 하나는 더 비싸지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 배터리를 더 많이 용량을 더 키우다 보면 폭발 위험도 같이 커집니다. 아이고 그렇죠. 그게 노트 7이 폭발 위험이 커진 게 배터리를 키워서 그렇다. 그래서 그 뒤에 대책도 배터리 용량을 줄였거든요. 근데 그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군요.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초경량화 뭐 요즘 이런 얘기 하는데 사이즈도 커지게 되고 투박해질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게 발열이라고 하는 거에 주목을 하셨어요? 네. 이게 과부하 걸리면 다 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데 기기마다 좀 차이가 큽니까? 아이폰도 열이 나긴 납니다. 나죠. 하는데 근데 그 정도가 상당히 많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요? IT 매체나 IT 업계에서는 이걸 좀 수치로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성능 테스트한 것들을 쭉 살펴봤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이른바 전성비라는 걸 테스트한 그런 전성비. 전력과 성능. 그러니까 전력이라는 게 얼마나 전기를 많이 먹으면서 성능은 얼마나 내느냐. 두 가지 잣대로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본 겁니다. 아이폰 쓰는데 만족스럽진 않아요. 너무 배터리가 빨리 닳아. 그 오래되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거 그래도. 바로 전 모델. 빨리 닳는다고 하면 하루를 못 간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그건 지금 바쁘시다는 자랑이신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사람마다 다른 건가? 네.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해보면 삼성이랑 애플이랑 단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애플 기계가 지금은 월등히 좋습니다. 월등히. 성능은 전성비. 성능은 거의 2배가 좋고요. 아이고. 거의 2배 가까이 성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전기는 더 적게 씁니다. 그러니까 전성비 차원에서 보면 이게 삼성과 애플 사이의 이 승부는 완전히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성능 효율 다 애플에 완패하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기본적인 관념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게요. 애플이 뭐 디자인 좋고 사용자들이 충성도가 높고 그래서 좀 비싼 가격에 팔긴 하지만 전반적인 성능은 비슷하고 오히려 어떤 건 삼성이 더 좋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실 텐데. 주로 뭐 OS가 폐쇄적이라 안드로이드는 개방형이니까 그런 거에서 이게 쓰기 불편한데 그냥 애플이라는 그 브랜드에 대한 가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증적으로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성능도 애플이 지금은 월등히 좋다는 이거 겁니다. 몰랐네요. 자, 그럼 이게 기술적으로 하드웨어 성능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발열 문제가 당연히 더 심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아픈 얘기입니다. 만약에 삼성이 애플이 지금 아이폰에 쓰고 있는 칩을 삼성 스마트폰에 넣었다면 고스라는 걸 쓸 필요 자체가 전혀 없었다. 그만큼 성능이 차이가 난다는 테크놀로지 겁니다. 차이가 있다. 그게 지금 세계적인 판매 숫자에서도 다 드러나는 게 지금 아직 1등입니다. 삼성이 지난해 기준으로는. 근데 최근 월로 오면은 바뀝니다. 애플이 1등입니다. 점유율 1위도 겨우 유지하고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 전 세계 10개 모델 꼽으면 7개가 애플입니다. 삼성은 1개밖에 안 들어가고 그 1개도 S가 아니고
중저가 모델인 A입니다. 아, 그래요. 영업이익도 애플이 80%가 넘고 전 세계 이익의 80%를 애플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 통계들을 의미하는 게 삼성이 이제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는 주도권 완전히 잃었고 중저가 많이 팔아서 겨우 점유율 유지하고 있다. 위기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그 핵심을 따져봐야 될 텐데 네. 아까 파운드리와 연결돼 있다. 왜 그런 겁니까? 이 들어가는 핵심 칩들을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듭니다. 퀄컴이 만든 스냅드래곤이라는 걸 제일 많이 넣었는데 네. 이것도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엑시노스 이건 당연히 삼성 자사 제품이니까 엑시노스 건데 그 삼성 건데 근데 이게 수율이 안 나온대요. 초미세 공정. 삼성이 사활을 걸고 있다는 이 공정이 한 30, 40%. 그러니까 100개 만들면 60개 이상이 불량품이 나온대요. 지금. 그래요. 근데 TSMC는 70% 정도는 양품이 나오거든요. 30%가 불량. 네. 30%가 불량. 2배네, 2배. 네. 그래서 지금 인텔, 애플 다 TSMC 거 그 위탁 생산하고요. 네. 퀄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한테 위탁 생산한다는 이 업체도 다음 거는 TSMC로 간다. 이런 보도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진짜 수율이 이거밖에 안 되냐? 지난주 주총장에서 주주들이 물어봤는데 네. 즉답을 피했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네. 자, 자체 칩셋이라고 아까 말씀한 이 엑시노스 최후의 보루 아니에요? 어때요? 이게 사실은 버텨주기 때문에 삼성이 물량을 확보해서 파운드리를 계속 공장을 새로 만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량이 있으니까. 근데 이 엑시노스가 지금 성능도 안 나오고 효율도 안 나와서 점유율이 4분기 기준으로 4%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좀 더 아프게 하는 건 타이완의 미디어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중저가 칩, 중국 폰에 들어가는 칩을 많이 만들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만드는 제품들이 삼성 거보다 더 좋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경제본부 서영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2594님이요. 개념뿐입니까? GOS를 누구보다 쉽고 중도적 입장에서 다뤄주셨죠. 내부 고발급이었습니다. 기자님 기사 잘 봤습니다. 오늘 간식 당첨자는요. 2594-5596-3993-9512-9488-4634님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